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는 시간, 오늘은 컨센서스입니다. 저는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컨센서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컨센서스가 가격을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상품이나 서비스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어느 텔레비전을 사러 갔다고 치죠. 유치원생도 이 텔레비전 사기에 괜찮은 건지, 이거는 영 아닌 건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맛집에 리뷰 달아놓은 거 보면 맛은 있는데 서비스는 영 엉망이에요, 이런 리뷰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한번 경험해 보면 그 집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집의 서비스의 가격을 내가 높게, 이 집은 비싼 값이라도 간다, 이 집은 서비스가 안 좋아서 이런 가격으로 나는 안 산다, 이런 판단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품 마찬가지죠. 만져보면 또는 눌러보면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만져봐도 알 수가 없고요, 아무리 리뷰를 들여다봐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과거의 일로는 이미 가격이 다 반영되어 있고요, 내가 이걸 사가지고 내가 이익이 날라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가격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것의 비밀은 모두 다 앞으로 있을 일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누가 미래의 일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상품입니다. 그 때문에 최근에도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 게 규제를 하고 있죠. 이 안에 넣지 않으면 도대체 이 상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왜냐하면 굉장히 특이한 상품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은 영미법이라고 하죠. 관습법이기 때문에 법이 없어도 그냥 대충 돌아가게 돼 있어요. 관습적으로 판단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 투자 상품,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미국이 예전에 대공황을 겪으면서 1933년에 증권법이라는 걸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법 체계를 따로 만들지 않고서는 이걸 어떻게 금융상품을 감당을 못하겠다. 일반 다른 상품, 서비스 이런 거하고 유통업에 대한 어떤 그 법을 따로 만들지 않거든요. 서비스업에 대한 호텔업법 이런 걸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이 상품과 서비스는 다 일반적으로 법 체계 안에서 소화 가능한데, 금융상품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왜냐하면 미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1초 후를 누가 안다고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그럼 도대체 나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상품에 투자를 하고 이 상품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팔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컨센서스예요. 여기는 분명히 투자자들이 모여 있겠죠. 그 투자자들 중에서는 그런 투자자도 있습니다. 그냥 나는 친구가 강남 가자고 해서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가 이거 좋대요. 누가 이거 좋답니다. 그거 믿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 투자자들을 구성하는 가장 큰 부분, 머리수가 아니고 이 시장 안에 있는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면, 친구가 이거 좋다고 해서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가령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가 윗사람이 보스가 묻습니다. 너 이거 왜 샀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20% 하락했는데 너 이거 왜 샀니? 친구가 이거 좋대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또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펀드를 위탁받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수익자가 회의를 하자입니다. 이거 왜 사셨어요? 이거 좀 최근에 가격이 계속 폭락하고 있는데 이거 왜 사셨어요? 누가 좋다고 해서, 이럴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시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돈을 관리하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통 기관 외국인 개인들도 큰 손들은 컨센서스라는 거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 경제는 어떻고, 지금 물가는 어떻고, 앞으로도 어떨 것이고, 정책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이 대충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는가. 근데 경제가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정책이 어떻고라는 게 대충 합의가 되면, 그래 주가는 올라가겠네, 금리는 떨어지겠네, 이런 식의 대체적인 컨센서스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앞으로의 가격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걸로 따져보면 이렇게 폭등한다, 이렇게 폭락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대충 이 큰 돈들은 이 정도 안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컨센서스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가격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조업 기반의 동향에서 쉽지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이 예전부터라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니 제조업은 우리가 미국은 2차 대전 때부터라도 사실상 미국 규모가 모자라서 그렇지 기술 수준이나 만드는 걸로 보면 우리가 절대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 제조업으로는. 근데 금융에서 결국은 일본이 미국에 뒤진 것이죠. 금융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금융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포기를 해요. 그리고 이번에 미중 패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은 금융을 계속 키워가는데 중국은 금융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금융은 굉장히 많이 억압을 합니다. 주식시장조차도 억압을 하고 금융은 은행 중심으로 가져가겠다. 이게 지금 중국의 작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일본이 미국하고 맞서서 경쟁할 때 일본이 결국은 미국에 진 이유가 금융 때문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금융은 아시아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 왜냐하면 아시아 사람들은 논농사를 짓고 그리고 산업화 이후에도 제조업을 하고 그리고 금융 산업에서는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예전에 대항해 시대부터 금융을 해왔는데 동양은 많이 늦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컨센서스를 기초로 해서 금융 가격이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동양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컨센서스라고 하는 게 최근에 변화를 좀 겪고 있습니다.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 달 이상 횡보하고 있는 이유도 컨센서스가 지금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쪽 방향으로 갑시다라고 하던 게 지금은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요걸 경제, 물가, 그 다음에 정책 이런 걸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컨센서스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기존의 컨센서스가 어떤 식이었느냐면 미국이 저렇게 부양을 하는데,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 경쟁이 일어났는데 두 나라 중 한 나라라도 경제가 나빠지면 그 나라가 패권에서 결국 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나는 저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요. 저 시스템이 경제를 잘 성장시키고 사람들을 잘 살게 하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중 패권 경쟁에서 두 나라 중 어느 나라도 경제를 나빠지게 할 유인이 없어요. 더 성장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경제는 자동차하고 반도체 쪽에서 어마어마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더 많이 사는 건 아니에요. 전년 대비 자동차 전 세계적인 판매 대수로 보면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내연기관차는 덜 사고 전기차를 많이 삽니다. 또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번 팬데믹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식의 생각이었느냐면 장기적으로 전기차가 대세가 될까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게 배터리 만들려고 그러면 뭐 니켈, 코발트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망간 이런 거 필요한데 그게 사실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채굴하는 속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대세가 되지는 못한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이걸 조금씩 해내가면서 이게 과연 이 2차 전지,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가 될 만큼 지구상에 부존 자원이 많을까도 잘 모르겠다는. 그래서 테슬라를 제외하면, 중국의 몇몇 업체와 테슬라를 제외하면 사실 전기차 시장은 그냥 천천히 준비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로 사람들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면서, 박쥐가, 저 동굴에 살던 박쥐가 왜 사람한테까지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켰느냐. 사람들이 박쥐 서식지를, 자원을 캔다고 박쥐 서식지를 없애면서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석탄 발전 이제 그만합시다, 그리고 전기차 씁시다,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글로벌하게 큰 자동차 메이커들이 올해 중에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전기차를 출시해요 라고 그런 걸 내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됐고요 라고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내연기관차 시장에서는 입지를 탄탄하게 굳히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도 어느 한순간에 소비자들한테서 외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제가 볼 때는 올해 중에 테슬라
맞먹거나 능가하는 전기차를 내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물동량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반도체는 또 다른 이유죠.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 안 하고 서로 간에 협력해서 하면 그냥 중국에서 반도체 조립 생산하면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같이 안 가겠대요. 같이 안 가겠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겠답니다. 기존의 자동차 반도체 공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반도체 만드는 라인 개수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중국하고 미국이 같이 못 가겠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만들겠대요.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정보, 통신, 기술, 흔히 ICT 산업이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그 중에서 중요한 항목들은, 품목들은 전부 다 미국이 자기네들이 공장을 만들어서 하겠답니다. 물론 뭐 앞으로 공급이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더 늘어나야 되긴 합니다만 그거를 몇 년 앞서 가지고 설비를 일단 짓고 보겠대요. 한국도 어마어마한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공급자들의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유럽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럽도 반도체 공장 만든다고 지금 EU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그런 계획을 내놓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수요가 증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패권 경쟁이라는 것 때문에 각국 간의 경쟁 때문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일어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불과 1, 2년 만에 다시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경제는 높은 성장률이 계속 갈 것 같다라는 식의 생각이 컨센서스의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는 게 물가 문제가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결론이 잘 안 났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로 돌리고 정책부터 해보도록 하죠. 정책. 미 연준의 정책이 기존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거는 2024년쯤 돼야지 연방기금리를 인상한다. 연방기금 인상하기 전에 1년 반 정도 앞서서 미 연준이 테이퍼링이라는 걸 이야기할 거다. 그러면 이거는 2022년 하반기 정도가 된다. 그럼 지금부터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는 그냥 긴축도 없고 유동성 공급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그냥 고하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이었다가 4월 FMC 회의록을 보니까 이게 2022년 하반기가 아니고 2021년 하반기에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하겠구나라고 생각이 확 바뀝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테이퍼링도 없고 긴축도 없고 그래서 금리가 계속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그래서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금리가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러면 자산 가격이 그래도 올라가려 그러면 유동성이 아닌 다른 힘을 필요로 하겠죠. 기업 실적을 필요로 합니다. 기업 실적이 계속 증가하면 돈 없어도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경제가 돌아가면서 그 안에서 내재적 화폐가 만들어지거든요. 연준이 돈 안 줘도 이거는 외생적 화폐라고 부르는데 경제가 돌아가면 그만큼의 화폐가 만들어져요. 연준이 돈을 주는 이유는 이 안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밖에서 넣어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 때문에 뭐 연준이 돈 더 안 줘도 우리는 경제가 이만큼 좋고 실적이 이만큼 나오고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무에서 나오는 돈 버는 거거든요. 돈이 만들어지는 거죠. 연준이 넣는 거랑 비슷하게 봐야 됩니다. 이 때문에 기업 실적이 잘 나오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1분기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 2분기에 실적이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3분기에는 실적이 잘 나오긴 하겠지만 좀 기다려보자. 여기서 이제 컨센서스에서 큰 변화가 생긴 게 최근에 정책이 긴축이 상당히 앞당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시장은 돈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이제는 어려운 것 같다. 실적에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기업 실적이 1분기에 잘 나왔고 2분기에 좀 안 나오기 때문에 3분기에 잘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뭐 이 정도로 컨센서스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나 금리가 왔다 갔다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고 왔다 갔다 그러는 것이죠. 이 제일 아직까지 컨센서스에 최근에 변화가 생기고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부분이 물가입니다. 물가. 미국이 최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는데 4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4월에 비해서, 물론 지난해 4월은 팬데믹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비해서 이제 4.2%가 올랐대요. 전월에 비해서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 작년에 유가가 뭐 마이너스까지 갈 정도로 낮다가 올해 오른 거니까 물가 상승 뭐 큰 거 아니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물가 상승률 안을 쭉 들여다보니까 물론 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가령 이제 자동차 연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휘발유 넣는 거 이런 거는 전년 동월에 비해서 이번 4월이 작년 4월에 비해서 거의 50%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소비자 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오른 것 중에서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은 거는 이런 식의 유가 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장마가 오거나 흉년이시면 농산물 가격이 많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농산물하고 에너지를 빼고 보는 근원 물가를 보는데 이 근원 물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한테 좀 충격을 주면서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이거는 긴축이 빨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물가 상승 나타나도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조만간에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연준이 이야기하는 2%, 3% 안에 벗어나서 그거보다 좀 더 올라가더라도 뭐 3, 4% 이상 나오더라도 일시적일 거기 때문에 내려오겠지. 뭐 유가 올라간 거, 유가가 얼마나 올라가겠나 다시 내려오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4.2%로 이거보다 3% 높게 나온 걸 보니까 사람들이 싶은 게 있는 거죠. 저도 보면서 했던 게 운임 상승이 있습니다. 운임 상승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동차 쪽도 보면 트럭의 가격 상승이, 트럭 쪽에서 가격 상승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 동월에 비해서 20% 이상이 나타나고 특히 운임의 상승이 20%, 30%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운임의 상승. 제가 이제 옆에 그 해상운임, 대표적인 해상운임 가격을 지수를 나타낸 걸 이제 표시했는데 해상운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컨테이너선이죠.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있어요. 컨테이너선은 이렇게 박스 안에 컨테이너 안에다가 물건을 넣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품을 해상 운송할 때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선을 쓰게 되죠. 근데 컨테이너선 말고 또 두 개의 운임 지수가 있는데 뭐냐면 한 가지는 뭐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해서 이 드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유나 천연가스처럼 웨트가 아니고 액체나 기체 형태가 아니고 고체 형태의 그런 상품을 싣고 다니는 그 대표적인 게 석탄, 뭐 철광석 이런 거 아닙니까? 산업용 금속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컨테이너 박스 안에 싣고 다니는 게 아니고 텅 비어 있는 배에다가 우르르 그냥 뭐 또는 곡물 이런 것들 되겠죠. 그거는 이제 기중기로 이렇게 푹 배에다 다 가득 실어 가지고 움직이는 그 발틱 드라이 인덱스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웨트 인덱스가 되겠죠. 유조선, 그 다음에 가스 이런 것과 관련된 지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원유의 소비가 증가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수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수준인데 컨테이너 운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틱 드라이 인덱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컨테이너 선만큼 올라간 건 아니지만 발틱 드라이 인덱스는 사실 오랫동안 굉장히 낮은 수준을 갖다 잠깐 올랐다 떨어졌는데 이번에 올라간 게 지난 10년 동안에 잠깐 올라갔다 떨어진 거 수준 위를 치고 올라간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라는 것이죠. 4월 FMC에서도 좀 비중 있게 다뤄졌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그동안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공급 측에서의 병목 현상입니다. 한꺼번에 이걸 실어 나르려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선가. 근데 배를 구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운임이 폭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운임이 이렇게 비싸지면 지금 당장 안 나르고 이 다음에 합시다라고 늦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늦추지 않고 계속 그래도 비싼 운임을 계속 잡아서 운송을 꼭 해야 되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운임의 가격 상승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유는 그래요. 최근에 이제 성장이라는 게 자동차,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쪽에서의 투자입니다. 투자인데 자동차 투자든 반도체 투자든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올해 중에 내가 우리 회사가 전기차에서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모델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못 내놓으면 기업의 생존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반도체도 패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운임이 좀 올라갔다고 해서 이걸 지금 안 하고 다음에 하겠다?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운임이 비싸도 계속 그 비싼 운임을 잡아가면서 계속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팬데믹 때문에 항만에 배가 들어가서 이게 하역을 거치고 그 다음에 육상 운송을 거치는데 예전에 비해서 시간이 굉장히 좀 길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구하기 어렵고 운임은 치고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이렇게 운임이 비싸면 이제 새로운 배를 더 만들자라는 주문이 밀려들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 게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듭니다.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만들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러면 경기를 좀 둔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지금 너무 경기가 막 치고 나가나? 자동차 반도체 쪽에서 이 사람들이 막 기업들이 암만 비싸도 지금 빨리빨리 물건 나릅시다. 이걸 좀 둔화시키려고 그러면 긴축 사인을 좀 빨리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일시적이라도 이런 식의 생각을 정책 당국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최근에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계속하고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진짜 일시적이었다. 이 공급 사이드에서 병목 문제가 좀 해소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뭐 낮아지진 않겠지만 물가 상승이 높아도 병목 때문에 이게 파괴적인 인플레이션은 아닐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사람들이 좀 조심할 수밖에 없는 컨센서스가 좀 흔들려 있는 누구도 물가 부분에 가게 되면 자신 있게 말을 못하고 그래 주식이 올라간다고요? 금리가 떨어진다고요? 제가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좀 기다려 보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좀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다. 근데 큰 폭의 조정은 아닐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시장이 랠리를 계속 펼칠 것 같다라는 올해 초의 생각을 갖고 계속 매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시장의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